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12월 2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청와대 시대, 차철호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일대 경비가 강화됐고 대부분의 직원도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로 대통령을 맞을 채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복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다시 청와대 본관에 마련됐지만 본관은 주로 정상 외교와 국가 행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실제 국정 운영의 중심은 여민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여민일관에서 함께 근무하며 핵심 참모 간 물리적 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적됐던 소통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실무 중심의 국정 컨트롤 타워, 이른바 한국형 웨스트윙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징적 조치에 그칠지 실제 소통 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정 운영을 통해 검증될 과제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년 반 만에 네. 청와대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하던데 제가 검색해보니까 아직은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네, 춘추관에서 오늘 브리핑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도 본격적인 가동은 신년부터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사는 다 갔고 언론사들도 이제 청와대 출입을 맞춰서 인사를 낸 언론사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개편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기자님 안 가십니까? 네, 저는 안 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용산에 있을 때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실과 그다음에 기자 브리핑룸이 좀 겹쳐 있어서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도 설치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축적된 시스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용산으로 처음에 이전했을 때 굉장한 혼선이 사실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단순히 동선이 겹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 대한 구성을 거기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비서진들도 잘 모르고 기자들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청와대로 이전을 하면 이재명 정부에도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이제 공직자들이 다수 있고 기자들도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한국 정도 우리나라 정도 되는 규모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지금 이제 촌극이고 아마 그 역사에 흑역사로 분명히 기록이 될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간 예산만 해도 1,500억이 넘는다. 진짜 적게 잡아도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기자들 입장에서는 춘추관으로 들어오면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을 잠시라도 본다든지 참모진을 하고 우연히 마주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다. 기자들은 춘추관에 머물고 참모진들은 이제 보통 여민관에 머물게 되는데 여민관 이제 1관, 2관, 3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아마 실무적인 집무실은 여민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우리가 뉴스 화면에서 자주 보던 데가 이제 청와대 본관이고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 본관은 좀 이제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겨둘 것 같고 그럼 이제 크게 이제 4가지예요. 핵심적인 시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민관이 있고 춘추관이 있고 관저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춘추관은 가동을 시작한 거고 여민관으로 이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 그럼 여민관에서 이사가 마무리된다는 건 대통령 집무실도 이제 거기 들어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관은 아마 이제 조금 더 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 이제 관저는 아직 이제 공사가 안 끝나서 이제 당분간은 한남동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얘기. 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공사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방금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춘추관이 어디인 거예요? 상춘제라고 되어 있는 게 춘추관인 건가요? 아니요. 춘추관은 상춘제에서 아래쪽에 있고 그러니까 경복궁 쪽 어디라 그래야지 현대미술관 쪽에서 올라갈 때 첫 번째로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교통이 자유롭게 되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첫 번째로 보이는 건물이
춘추관이고 그 춘추관을 옆으로 해서 여민관 건물동 3개가 있고 상춘제는 이제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있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표가 있고 아래쪽 표에 바로 위에 춘추관이라고 써 있네요. 예. 거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지도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표 바로 위쪽에 예, 저 앞쪽 길이 요새 네. 그 궁궐런으로 굉장히 힙한 가보면 이제 런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거 그대로 할 수 있게 뭐 이제 열어놓는다. 앞길까지 개방은 뭐 라고 하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표에서도 봤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있어서 네. 참모진들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무실과 비서실장실이 여민관 1관에 붙어 있었고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삼실장 이른바 삼실장이 여민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같이 쓴다. 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구조가 이제 가보신 분들이 많아갖고 말씀을 드리면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됐던 세월호 일갑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관저와 본관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실무동으로 내려오는데 꽤 멉니다. 한 아하. 500~600m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꽤 먼 거예요. 걸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청와대를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구중궁궐이다. 이렇게 아하, 이제 구중궁궐. 되는데 여민관은 밖에서도 보여요. 도로에서도 보이는 건물인데 대통령이 여민관으로 나와 있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거기에서 근무하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실무적인 어떤 이제 완결성 같은 것들이 좀 높아질 수 있고 예. 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제 실용을 표방하고 그렇죠. 있는데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국권문란 사건에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청와대로 돌아는 갔지만 사실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본관 근무를 한다 이러면 뭔가 이제 안 맞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민관 근무가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강훈식 비서실장의 피곤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청와대 본관은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에 활용을 그렇죠. 한다는 얘기고요. 그 관저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남동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와대 관저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방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탄핵까지 되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가장 황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 개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에 들어가는 예. 그날 바로 개방을 예. 한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임기와 함께 개방한다 이런 예. 방식이었고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도 그 얘기했지만 이게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궁궐 개방하던 궁궐에 동물원 설치하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의 접근이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관저의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좀 훼손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이 관저와 본관 그리고 여민관 그다음에 이제 뒤로 들어가는 어떤 벙커 시설 이게 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더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벙커 관련한 얘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벙커를 뭐 용산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그러니까요. 사실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국가 그 뭐 1급 보안에 해당할 테니까 뭐 맞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알려지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용산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청와대 그 벙커가 수십 년 동안 국가 위기 관리를 해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그게 남아 있을 거고 아하.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많이 보도는 안 됩니다만 용산이 도청이 됐다, 용산이 보안에 취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좀 개방이 됐었던 만큼 네. 혹시라도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아까 그것도 사실 입주하고 나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예. 이제 뭐 일반인들도 뭐 그러니까요. 누적으로 예.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아마 그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과제를 놓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보완은 뭐 됐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기자님께서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막을 내린 용산 시대 그리고 다시 찾은 청와대 시대 요거를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그 용산 시대가 한국 헌정사에서 좀 비정상적인 시간이었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이상했어요라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국격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야, 여기 진짜 너무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림부터 시작했고 여러 가지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끝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에 제기됐던 비판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등등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가느냐 이 문제가 남은 것 같고, 이번 일을 교훈으로 앞으로라도 이 말하자면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한 정부 시설을 이전하거나 옮기는 데는 좀 공론과 수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최소한의 우리 사회가 교훈으로 좀 받아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사람의 주장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용산 시대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대통령의 가짜 출근을 위해서 통로 공사를 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거를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하는 사람들 공공연히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공사를 왜 하는지. 근데 그게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 걸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걸로 이전한다. 이런 거에서 실제로 현상과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라는 게 그런 공사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석열이 이제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용산으로 옮긴 이유도 사실 국민과의 소통, 뭐 열린 뭐 대통령실 뭐 이런 얘기로 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까 얘기 나왔던 구중궁궐, 그러니까 약간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걸 강훈식 비서실장이 온라인 생중계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소통이라는 건 어쨌든 기자들 앞에 서갖고 그 기자들은 정확하게 출입처가 정해져 있는 기자들인데 지금은 출입처도 문호를 많이 넓혔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대통령 업무 보거나 국무회의가 다 생중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진다 공간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시대가 지나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가 예전에는 들어가 본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쨌든 들어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좀 거리감 이런 것들도 많이 좁혀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이제 임기 마지막은 세종에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 이전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머무는 거고 머물다가 세종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짚어보기는 해야 되는 게, 용산 이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0억 원이 들었고 청와대로 다시 오는데 한 500억 원 든다고 생각하고 다시 세종 집무실을 짓는다고 하면 혈세 낭비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이 정도 규모를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돈을 쓰는 거에 방향과 목적성과 명분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용산 이전의 명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국민 소통 능력을 강화하겠다,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야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낙제, 그게 계엄의 시작이었다고 봐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관저에서 그렇게 비밀리에 많은 만찬과 음주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세종으로 간다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십수년째 논의가 되어 왔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분권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행정적인 기능들이 모여 있는 문제라든지. 단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고 지방 정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들 세종에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서울 사무실을 운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국민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내려가면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부처가 다 운영을 지금 서울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비용들을 장기적으로 감안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중심적으로 이제 구조를 짜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국방의 문제라든지 안보의 문제라든지 뭐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세종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게 그러니까 한 4년 반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준비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진행됐던 금융분야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그룹 회장들의 연임 시도를 부패한 이너서클 이렇게 지칭을 했었죠.
금융권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종영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내년 1월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회장을 했다가 은행장을 맡고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10년, 20년씩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도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주주 추천권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지주들은 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과점주주들을 대상으로 사회이사를 추천받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추천권을 행사해 사회이사, 선임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회이사 구성원들이 편향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만큼 주주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영 뉴스토마토 금융부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19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금융지주의 선거에 있어서 이제 그 알려지지 않은 외부 인사 후보들에 네.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너서클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네. 요거 이제 어떤 점을 문제 삼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핵심은 그 회장의 장기 재임 시기 자체보다는 그 권력적으로 구축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금융지주 내부의 소수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너서클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특정 인사가 은행장에 선임된 이후에 수년간 이 연임을 거쳐서 또다시 회장으로 올라가서 그 수년간 연임을 하면서 10년, 20년씩 권력이 이어가는 구조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단순히 임기 문제가 아니라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예, 10년, 20년씩 권력을 유지하면서 내부에서 약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뭐 카르텔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너서클이라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너서클은 이제 영어 표현인데 권력 집단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이사회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이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 사회이사 선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그 결과 본인과 경영진을 견제해야 되는 사회이사들이 오히려 회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CEO 승계나 내부 통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연임 판단까지 모두 내부적으로 이 내부 논리에 굳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하, 참호 구조라고 표현을 했군요. 근데 사실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모범 기준을 여러 차례 손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지배구조 모범 기준은 이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 후보 검증 절차를 명문화하거나 이 CEO 승계 기간을 길게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이게 누가 이사회에 앉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앉히느냐 문제는 이제 건드리지 못했는데 형식은 갖췄지만 이사회 구성 자체가 회장 친위대로 굳어져 있는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견제가 안 된다는 이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회장 친위대 이 표현이 가장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직관적이고. 금감원이 그래서 지배 구조 개선 TF를 가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이달 말부터 가동하는 지배구조 개선 TF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사회이사 주주 추천권 확대인데요. 현재 일부 금융지주에서만 운영하는 주주 추천권을 전 금융지주로 확대하고 이 회장 영향력이 닿지 않도록 사회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이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 금융위원회나
국회를 통해 국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이 제도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TF가 가동될 것이다. 기자님께서 앞서서 이제 취재를 하셨던 금융지주 회장 선임 관련해서는 요 TF라든지 앞으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선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임종용 현 회장을 비롯해서 이 후보 4명이 압축 후보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고 이 앞으로 KB금융지주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1, 2년 내에 임기가 끝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논의 결과가 가시화되면 이 지금처럼 현직 회장이 이 문제 없이 연임하는 구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이어서요, 이 전문가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전 경제학부 교수님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교수님. 네, 교수님 전성인 홍익대학교 전 경제학부 교수님. 예, 예,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군요. 그러면 일단 기자님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금융지주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건 10년, 20년 해먹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금융 분야 관련 업무 보고가 있었던 자리에서 그 수많은 현안들 중에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콕 집어서 10년, 20년 해먹었는데 이렇게 지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취지. 네, 사실 대통령 의지도 있겠지만 이 참모진이 그렇게 보고를 올린 부분도 있겠죠. 사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인사입니다. 무엇보다 금융권의 이 한국 경제 자금줄을 쥐고 있는 금융권 인사인데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6월에 정권 출범이 된 이후부터 사실 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였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예, 전성인 홍익대학교 전 경제학부 교수 다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다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난 19일에 이재명 대통령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콕 집어서 여보세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요 지적의 취지는 여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예, 여보세요?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예. 네, 다시 지금 질문을 들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연결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전성인 홍익대학교 전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지난 네네. 19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10년, 20년 해먹는데 라면서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의 취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하기로는 이제 소수가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독점하고 이를 영속화하는 문제점에 관한 지적이라고 그 취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실제로 누가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도는 번지르르하게 다 잘 갖춰져 있고 그 제도도 형식적으로는 잘 조건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도를 점검하는 기관이 나서는 거는 이제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국이 개입하는 데는 분명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네네. 그 내부 견제의 불가능 같은 이런 한계들을 다시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은 뭐 지금 뭐 언론 보도에는 무슨 사회이사 제도를 뭐 손보겠다. 그런데 사회이사 제도를 손본다고 이것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 바뀌려면 주주들이 나서서 이사를 싹 갈아치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들이 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참호를 구축해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웅크리고 뭐 몇 년씩 뭐 5년이건 10년이건 계속 그 연임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바꿔야 한다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 투자자들이 앞장을 서고 거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호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주들이 바꾸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사회를 다시 꾸리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힘을 좀 내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금융당국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를 가동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이사 제도를 조금 더 손본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잘 만들어진 제도 조금 더 잘 만들어서 해봐라. 아. 그런데 이제 그 사회이사에 자기 마음 맞는 사람 결국 또 안 치면 도로아미 탑을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실제로 사람을 바꾸려면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서 검사나 이런 데서 뭔가 트집을 잡고 무리를 해야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 정권 바뀌면 바로 문제가 되고 또 만약에 거기에 낙하산이 또 내려온다고 그러면 금방 대중의 시선이 싸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 당국은 안 나서는 게 좋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감독 당국이 있는 데서 문제를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그 취지는 좋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히려 제대로 문제를 진짜 제기하고 싶었다면 주주 행동의 대표적인 곳이 국민연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의 주무부처가 어디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물론 국민연금도 거기 당연히 나오겠죠. 그럴 때 당신네들 주식 많이 갖고 있는데 지분을 주주 역할을 다 하고 있냐. 그리고 많은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이 참호구축 같은 걸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거 좀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좀 더 주주 행동을 활성화해서 이러면 벌써 대뜸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사실상 관치 금융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보이셨고 이사회 관련한 뭐 역할로는 기존의 제도로서도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주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해결책이 있다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사에 경영진이 생각할 때 좀 가시 같은 사람, 거북한 사람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이사나 노동자 추천이사 이런 분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노동자 추천 이사를 넣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제화하지 않고는 쉽지 않고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 죽어라 하고 반대할 것이니까 또 설사 한두 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임무는 감시이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부분적인 보완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엄청난 반대가 많을 것이고
실효성도 주주가 직접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동이사가 들어갈 수는 있으나 결정권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제 그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주주의 네. 역할 강화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굳이 예.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이제 경영자가 참호를 구축하고 기존 주주들도 손 놓고 있을 때 나서는 이제 자본주의 주식시장의 가장 궁극의 교정 장치는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아하. 주주 너도 말을 안 듣고 있어? 그럼 내가 주주할게. 그러니까 너 그래갖고 기존 경영진 싹 깔고 내가 회사 같이 끌어올릴 거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주주 예. 변경을 감독당국이 승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없다고 전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주요 대주주들이 공적 투자자로서 앞장서는 길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주주의 역할 강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도 맞는 것 같아서 네네.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전 경제학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네, 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 주제, 통일교 특검 급물살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통일교 특검 굉장히 빠르게 이슈가 좀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이 통일교 특검 또 민생 법안 남겨진 법안 처리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기, 송원석 원내대표가 만나고 있고 아직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나온 최신 뉴스는 민주당이 그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 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약간 뜻밖의 전개였습니다. 두 분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위원장님부터. 예. 아마 여론조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갤럽 조사 결과가 전체적인 찬성이 62%인데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67%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도 거부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밥상위에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교 일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우리 헌법에도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 깨끗하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모습을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뭐 제2야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중석 대표도 특검 수용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모든 당은 일단 이 특검 수용을 환영하는 입장인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뭐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 왔죠. 그것은
특검이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현 단계에서 특검을 검토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느냐 하는 측면을 저희가 얘기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윤영호 씨가 그 진술 8월 달에 특검에 나와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사실 뭐 어디 일부 언론에서는 뭐 구체적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 윤영호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에게 4천만 원을 줬다라고 했다가 3천만 원과 시계 2점을 줬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2천만 원과 시계 1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예. 바뀌고 있잖아요. 그 얘기처럼 뭔가 그리고 줬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남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도 찍고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현 단계에서 경찰이 그것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경찰의 수사 의지 또는 수사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못 받겠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정교 분리의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었죠. 이걸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도래했느냐? 아직까지도 사실은 저는 좀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마치 이 지금 이 통일교와의 결탁이 민주당에서 엄청난 결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편다면 저희도 이제는 뭐 그거 당당하게 받자. 못 받을 게 뭐 있냐. 오히려 저희가 볼 땐 지난 22년 대선에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입했던 것이 훨씬 크다. 밝혀보자. 누가 더 그 통일교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이제는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서 한번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자. 이런 데 동의한 것이다 봅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대변인님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민심에 저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맞죠. 영향을 결과적으로는 미친 게 맞아요. 특히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 70%에 가까운 분들이 이거 못 받을 게 뭐 있냐.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밝혀내서 특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들이 이미 권성동,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그 김기현 전 대표까지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 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지금 뭐 15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이름도 제법 상당히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진실 규명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헌법이 규정한 것처럼 정교 분리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이런 측면에 저희 지지층도 동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당과 또 뭐 그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동의가 된 게 아닌가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민주당은 오히려 떳떳하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와의 그 의혹이 연결고리가 더 깊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특검까지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다고 해석을 하시는 건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순 없죠. 이미 보도에도 된 것처럼 통일교가 지난 2022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저울질한 거잖아요. 저울질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 그쪽으로 더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본인들이 밝혔잖아요. 그렇다면은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참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유착 이 부분을 지적할 때 과연 통일교가 국민의힘한테만 마술을 뻗쳤겠느냐.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전직 의원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 공세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담당한 민중기 특검이 이것을 발견하고도 묵살했잖아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수사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게 그 수사 항목에 분명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인지를 했는데 4개월 동안 묵살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한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 정치검찰 저 인정해요.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그래서 저도 검찰개혁에 찬성을 해요. 하지만 민중기 특검도 결국은 정치특검이었잖아요. 4개월 동안 묵살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12월 말까지로 끝나요. 예. 근데 늦지막히 그게 밝혀지니 은근슬쩍 경찰에 이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주장한 거고, 그리고 경찰도 민주당이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경찰도 정치경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냉정하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기회에 모두가 함께 정말 국민들 앞에 저희 진실을 고하는 자세로 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정치 공세가 아니에요. 그 출발의 원인이 결국 민중기 특검의 정치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주장한 거죠. 예. 근데 공소시효를 생각하면 사실 이제 경찰청 국수본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인데 만약에 특검으로 수사를 하려면 지금 연말은 아무튼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논리를 편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봐야죠. 물론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얘기한 것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또 특검에서 나온 얘기는 2018년부터 2020년이라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연도의 차이가 약간은 존재하지만 2018년도에 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나요. 하지만 그것도 뇌물에 해당된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요. 그러면 그것은 경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에 의해서 얼마든지 죄 항목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돈을 줬다고 하는 2019년, 2020년, 2021년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공소시효가 아무리 정치자금법이라 하더라도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 제대로 수사하자는 입장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네, 조금 전,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요. 예. 그 지금 공소시효 얘기를 이제 말씀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공소시효 때문에 그 특검을 공격했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특검을 새롭게 만들자고 하면서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물론 있습니다. 뇌물죄가 되면 정치자금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면 3천만 원 이상이냐 또는 그 얼마 이상의 또 수수에 따라서는 15년까지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단계에서 그 부분을 주장했다 그러면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특검에서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공소시효 가지고 막 특검을 공격했잖아요. 이제까지 뭉갰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다 끝나는데 이제 너희들 어떡할래? 그래서 경찰이 국수본에서 엄청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 진행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강제 수사 다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압수한 내역을 분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데 지금 특검하자. 그러니까 공소시효 다 늘어나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았던 게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 한번 찝어주셨고 저희가 여론조사 언급을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무튼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일단 환영의 입장을 냈는데 미리 서로 이제 소통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소통 안 하고 당이 했을 것이다. 단독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소통의 창구가 어디였는지 어떤 방식을 해서 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미 대통령께서
한 2주일 정도 되셨던가요? 저기 통일교와 관련돼서 통일교라고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한 2주일 전쯤에 말씀을 해놓은 게 있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제 당정청이라고 해도 되죠? 고위당정 협의가 있었죠. 어제 이제 고위 그 협의체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가볍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제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네요. 진짜 어제 고위당정 협의가 있었고 마침 오늘 오전에 이 발표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 서로 물밑 조율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예, 위원장님. 아니, 당연히 조율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뭐 과거에 집권해봤고 저희 국민의힘도 집권해봤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당정은 사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러한 특검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이제 바뀔 청와대에서 그러한 묵인이 없이는 당에서 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제가 항상 지적했는 것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그립을 봤을 때 민주당의 그립이 너무 센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당에서 거부한 것을 바꿨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답을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 살을 도려내더라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면 사실 특검을 받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용인을 했고 그래서 수용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발언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거 이제 만나서 특검 바로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사실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조사를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하느냐, 법사위를 통해서 하느냐 하다가 민주당에서는 계속 법사위를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주장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법사위도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도 사실 받겠다고 했는데도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또 다른 토를 달아서 이 특검 자체를 또다시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우려죠.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정치인들 연루가 돼 있다면 다 밝히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게 의사를 비췄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또 다른 강성 의원들이 지난번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또다시 토를 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수용한 상황에서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정말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대통령을 빛나게 하는 거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안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니까 야당을 탄압하는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된다. 대장동 시즌2라는 걸 무슨 의미를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지 이제 지금 이창근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이런 뭐 대장동이니 이렇게 해서 자극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멘트를 붙이겠다 이런 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그 어떤 특검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지, 무슨 대장동 시즌2 대장동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대장동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시기, 방식,
그다음에 무슨 추천 뭐 이런 거 뭐 지금 뭐 저희 원내대표들끼리 뭐 논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좀 논의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안을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붙여가지고 마치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프레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이것도 여쭐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으니까 보통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친문 인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친명에서 특검을 원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 당내에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정말로 있는 건지.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하자고 주장하면 하는 거는 친윤 인사들이 이 로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친장동혁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수용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지금 저는 또 이 개혁신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개혁신당의 자세도 전 이상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인사들이 똑같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특검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하고 손잡고 특검하자고 하죠? 아하. 국민의힘은 특검 대상자들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그쪽 부분들하고 손잡고선 특검하자고 압박을 하는가? 이미 저는 개혁신당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적으로 오염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뭐 세 분의 현역 의원들이 이 통일교와 무관하다 이렇게 뭐 그러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고 했다면 국민의힘도 특검의 대상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분들하고만 손잡고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까? 민주당한테도 같이 손잡고 해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예. 저는 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그러면은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앞서서 사실 통일교 특검을 함께 추진하고자 이제 회동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개혁신당의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이거 예. 특검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 공학적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친명, 친문 이런 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갤럽 조사에서 원하는 게 특검을 통해서 정말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야 정치인 관계없이 누구라도 관계없이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 공학적 해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과의 특검을 처음에 한 것도 만약에 민주당이 처음부터 특검을 하자고 같이 나왔으면은 저희는 민주당하고도 논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혁신당하고 특검을 찬성하는 그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지 이 특검 하나를 매개로 해서 이게 뭐 외연 확장?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외연 확장을 하려면은 정말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더 넓은 광장으로 나가야죠. 그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들, 특히 중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태도 변화, 그것을 윤어게인을 청산하고 정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는 세력들의 이선 후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장으로 나가려면은 더 많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문제가 있다면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더 많은 지지층을 얻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외연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 하나만으로 외연 확장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언론들은 사실 시기상으로는 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송원석 원내대표랑 천하람 원내대표가 손잡고 특검을 함께 추진하자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약간 이제 선거 대비용이다. 지선 때 이제 손을 잡아서 같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확대 해석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해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창근 의원님께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건 이제 앞으로 향후의 행동들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보면 될 일이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이 우리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유사종교 또는 종교의 그 유착관계 그래서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지금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샅샅하게 조사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있었는지 그건 뭐 앞으로 지켜보면 될 일이 아닐까 앞으로 지켜보면 싶습니다. 된다. 예, 요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여야가 큰 틀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걸로 이제 손을 맞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세부적인 이제 합의에 이르러서는 약간 이견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의 문제라든지 수사 기간이나 뭐 수사의 대상 같은 문제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실제 출범까지는 좀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특검은 양쪽에서 다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쟁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사기관, 수사 대상,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연루가 된 모든 정치인을 다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수사기관 지금 현재 종료되고 있는 3개의 특검을 참조하면은 수사기관도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특검 출장권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쟁점이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쟁점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제3자가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장권을 준다면은 여야 정치 쟁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꿰뚫으면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 안이 나왔잖아요. 나온 게 대법관, 그렇죠.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 예. 그럼 민주당도 그걸 받아들이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정치적인 해석이 없는 정말 그러한 추천권이잖아요. 그것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원하는 여야 정치인을 누구든지 막론하고 연루돼 있다면 조사하자는 거니까 오히려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쪽에서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요 안을 민주당에서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뭐 섣부르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양당이 이견을 좀 보였던 부분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이제 3대 특검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먼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때 뭐 마땅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셨던 기억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특검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추천 방식을 정하는 것 저는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수사 기간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인원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은 과거의 전례들이 있어서 사실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기간 상황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로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을 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그거를 얼마까지 22년 총 대선까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23년도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던 시절까지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통일교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로비, 소위 그들이 표현대로 어프로치를 했던 시기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 또 누구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 큰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요.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여야 안을 각각 발의를 하고서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저 듯합니다. 얘기를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보면 각각 발의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검의 조사, 그러니까 수사의 범위가 서로 이견이 있다라고 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난 자리에서는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내보자. 각 당에서 생각하는 이 특검이 수사해야 할 범위 이런 부분들을 그럼 적어와 보자. 그래서 이 특검법에 보면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에서 우리가 16개의 수사 범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 무슨 건 뭐 매각 매집건 뭐 등등 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 해가지고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그 혐의점들을
기술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거기 넣었던 게 뭐냐면 이 밖에 특검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서 각자 발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좀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범위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조사 대상으로 놓을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양당에서는 아직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저는 조 부문과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게요. 예. 만약에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아니라 이제 공이 각자 발의한 다음에 상임위로 넘어간다. 그럼 법사위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정말 정치 공방이 되고 정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오죽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나도 몰랐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전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발의를 하더라도 협상만큼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한다. 상임위가 아니라 이러한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법사위에서 아마 합의가 안 될 거예요. 그걸 의식한 탓인지 아무튼 이제 그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각자 법안을 제출 후에 신속하게 실행하겠다.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개만 짧게 여쭤볼게요. 경찰이 지금 사실 그 통일교 관련 의혹 중에서 새로 나온 혐의 중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중인데 요거 중간 수사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 결과가 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 전재수 의원만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 따로 별도로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이 윤영호 씨가 주장한 것처럼 금품이 실질적으로 제공됐다라고 하는 분이 세 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발표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여야에서 특검법이 협의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여야가 유불리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히려 특검의 출범에 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수사본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수사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착실하게 쌓아서 다져가지고 이것을 특검이 발족하면 특검에게 이첩하는 것이 이첩을 하면 된다. 아니 그건 기본이잖아요. 예, 그렇게 예. 이첩을 하게 되어 있고 아마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그렇죠. 거니까 예. 그렇다면은 굳이 이 2단계에서 중간 조사 결과다라는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게 향후에 이루어질 특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좀 지금은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이 짧게. 저도 뭐 유사한 또 비슷한 생각이면서 조금 차이 나는 견해를 밝힌다면요. 경찰의 섣부른 발표 관계없이 특검은 상수예요. 이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 가는데 불구하고 경찰이 발표를 한다? 근데 그 발표가 만약에 섣부른 판단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본인의 할 역할, 기소권도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이첩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첩이 정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일대 경비가 강화됐고 대부분의 직원도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로 대통령을 맞을 채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복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다시 청와대 본관에 마련됐지만 본관은 주로 정상 외교와 국가 행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실제 국정 운영의 중심은 여민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여민일관에서 함께 근무하며 핵심 참모 간 물리적 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적됐던 소통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실무 중심의 국정 컨트롤 타워, 이른바 한국형 웨스트윙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징적 조치에 그칠지 실제 소통 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국정 운영을 통해 검증될 과제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송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주제인데요. 중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의 큰 승리라고 표현한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건설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네시주에 짓는 이 재련소 투자 규모가 무려 10조 원이라고 하죠.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경제 동맹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미국 정부에서는 왜 환영하는 건지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러트링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고려아연의 재련소 건설 결정을 두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핵심 광물 계약이다. 네. 아주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 큰 승리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네, 이게 한국 언론에는 많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상무부 장관, 전재부 장관, 또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렇게 논평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걸 스멜터라고 해요. 스멜터가 이제 재련소라고 하더라고요. US 스멜터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조 원인데 운영 자금과 금융 비용까지 합칠 경우 74억 달러, 그러니까 한 11조 원 정도 되는 큰 규모고요. 이게 내년부터 부지 조성을 시작해서 2029년부터 이제 가동과 생산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려아연은 우리가 사실 잘 몰랐지만 세계 최대, 세계 1위 비철 금속 생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사실 이 자원은 많지 않지만 자원을 수입해서 이걸 재련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아연과 연, 그리고 동은 물론이고요. 금과 은 같은 거, 그다음에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핵심 광물 등 13개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미국은 이걸 봤던 거죠. 세계에서 가장 금속 재련을 잘하는, 희귀 금속을 잘 만드는 업체가 한국에 있다. 이 업체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미국의 공장을 짓게 만들고 심지어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분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멀리 보면 중국과의 자원 전쟁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계약이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이제 이 하워드 러튼이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게 이제 중국이 장악한 글로벌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 한국의 기업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건 이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한국 기업을 눈독을 들여가지고 데리고 와서 직접 지분 참여까지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변혁적인 계약,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요. 네. 물론 이제 러틀 장관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는 약간 그런 네. 버릇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 아연 하면 뭔가 항상 분쟁과 관련해서 기사를 읽었지 네. 사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울산에 이제 온산 재련소라고 있는데 이게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비철금속 세계 1위의 핵심 거점이고 네. 단일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재련소입니다. 최대.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다들 이제 고려아연님들 경영권 분쟁이 네네. 있는 그 기업으로 알았지만 이게 그 시가총액이 한 2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이 기업의 성장성이 무시무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히토류가 생산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중국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의 모든 공장들이 멈춰설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틀어쥐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도 쩔쩔매는 상황인데 히토류에 또 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희귀금속이라고 히토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히토류 못지않게 중요한 희귀금속을 만드는 데가 또 고려 아연입니다. 한번 투자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말 재밌는 데다가 다들 전문가들 이야기하기를 이런 투자는 처음 봤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맨 왼쪽에 미국의 전쟁부가 있고요. 전쟁부가 국방부 이름이 바뀐 겁니다. 네. 전쟁부 있고 맨 밑에 미국 상무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이 오른쪽에 노란색이고요. 미국에 만드는 회사가 크루서블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크루서블 메탈즈 홀딩스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전쟁부가 여기 14억 달러를 우리 같으면 국방부가 어디 그 자원회사에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요. 국방부가 14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고려아연이 또 여기에 19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10% 지분을 확보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미국 국방부도 10%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요. 고려아연이 또 크루서블 메탈즈 이제 실제 사업회사에 또 이제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재미있는 건 이제 전쟁부와 JP 모건 등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들이 47억 달러를 대출을 해주고 미국 전쟁부가 이걸 지급 보증을 해주는 원화로 보면 3.5조 원 정도 되네요. 이걸 지급 보증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전쟁부가 직접 투자도 하고 금융회사들 보증을 서서 여기 좀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이 금액을 만드는 거죠. 11조 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미국의 세계 최대 한국 온산 재련소 비슷한 거를 미국에 만들어서 미국엔 또 광산이 있거든요. 네네. 이걸 미국에서 수입해와서 울산에서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직접 생산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재련을 하겠다라는 게 이 큰 프로젝트의 큰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여기가 200억 불 안에 우리가 투자를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우리 관세 협상을 하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조선업 프로젝트고 2,000억 달러를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런 투자를 11조 원 할 때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싶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엔 포함이 돼 있지 않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미국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지만 이거는 200억 달러의 그 투자 펀드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가 어쨌든 이게 히토류 때문에 결국 생기는 문제인데 이러면은 미국도 히토류가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정부하고 미리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미국의 협상 카드로 쓰고 200억 불에 포함도 되고 이런 모습을 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자꾸 이렇게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전략적 자산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200억 달러는 200억 달러 또 가는 건 가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뭔가 구조적인 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스가를 들고 나가서 사실 3,5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 깎지 않았습니까? 3,500억 달러는 직접 우리 이제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런 고려아연 같은 것도 따로 빼서 이 중에 뭐 몇백억 달러 줄인다거나 해서 했으면 훨씬 한국 정부 부담이 줄고 우리 외화 반출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취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사실 자체적으로 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그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기회를 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걸 이제 따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걸 사실은 한국 기업의 사업권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국유화해서 빼앗아가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투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이걸 카드로 삼아서 아예 한국 정부도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도 이게 매칭을 해서 미국이 10%를 가지면 한국 정부도 10%를 투자해서 한국 정부도 지분을 갖겠다라고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 거의 초유의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이 거의 국가 주주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네. 한국은 지난 IMF 이후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기업을 팔지 않았습니까? 한국전력공사도 지금 민영화를 했고 KT도 민영화를 했고 대부분 그 정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려아연 같은 기업을 다시 정부가 지분 확보해서 일정 부분 국유화한다는 상상을 지금 하지도 못한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지금 한국 정부도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신 반응이 궁금한데요. 외신이 그 국내 뉴스보다 이렇게 외신에서 더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블룸버그가 그림만 띄워주셨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는 고려아연에게 국가안보 공급업체를 자립매김하는 계획이 됐다. 그러니까 한국의 고려아연, 울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듣보잡 기업이었을 텐데 국가안보 공급업체로 됐다는 거죠. 완전히 민간 기업인데 말이죠. 네네. 두 번째, 파이낸셜 타임즈는 핵심 광물 분야 최대 투자 가운데 하나다. 미국도 굉장히 큰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최근에 비중국 공급망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벗어나는 그 선택이 한국이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 듣고 보면 좀 익숙한 느낌이 들 텐데요. 우리가 태양광, 히토류, 반도체, 에너지 등등등이 다 지금 탈중국 공급망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손을 잡는 그런 과정입니다. 로이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자제품과 무기 생산의 필수적인 원자재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사실 한국 언론이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걸 사실 중국과의 자원 전쟁에서 중요한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하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몰랐지만 지금 이제 희귀금속들, 히토류들인데요. 보면 이제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가격이 지금 2023년 이후 마침 이게 뭔가요? 지금 오픈 AI의 챗GPT 출시 이후 AI 혁명과 맞물려서 가격이 지금 몇 배가 뛰었나요? 거의 7배 이상 뛰었고요. 안티모니, 게르마늄이고요. 두 번째는 인디움과 비스무스도 2023년 이후로 가격이 급등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브덴과 텅스턴 가격도 보시면 급등했죠. 보면 이제 이게 이 6가지가 모두 다 고려아연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이 가격 급등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고려아연 매출 중에서도 당연히 아연이 가장 많고요. 연, 은, 금 등인데 희소 금속이 1,8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재련 기술을 결국 가져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원이 있는 나라들 있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는데도 이 재련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자원을 가져다가 이렇게 분리를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희귀 금속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굉장히 순도가 높은 그런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많지 않은 최고의 희귀 금속 기업이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미국으로 봐는 히토류 문제에서 한 솔루션을 찾은 거라고 우리가 봐지는데. 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에서의 경영권 분쟁이 결려 있는데요. 네네. 고려아연 최연범 회장과 우리 MBK 파트너스가 여기 이제 네네. 경영권 분쟁이 있고 다음 주에 이 가처분의 결론이 날 거라고 맞습니다. 보는데 그림 한번 짧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재밌는 게 영풍과 이 최연범, 영풍에 이제 MBK가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최연범과 영풍은 동업자 관계였는데 서로 이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사실 고려아연이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이기 때문이죠. 성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미국 투자를 받게 되면 미국 전쟁부 지분이 10%가 늘어나고 영풍과 최윤범 지분이 좀 이제 각각 줄어들게 되는데 이 미국 전쟁부 지분이 지금 현 경영진 이 최윤범 회장 쪽을 지지한다면 이것마다 39%가 되잖아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경영진의 우호 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영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투자를 받기도 하지만 미국 공장에 진출하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 정부를 우호 지분으로 해서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선택이었고 지금 이제 영풍과 MBK 쪽에서는 이 유상증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 주 안에
빠르면 다음 주까지, 늦으면 다음 주까지 이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 결론도 결론이고 또 내년 3월에 주주총회. 네, 거기서도 또 이 경영권 가지고 한바탕 뭔가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회 그림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이제 현행은 당연히 이제 현 경영진 최윤범 회장 지분이 이사회가 19석 중에 15석을 가지고 있고요. 영풍이 4석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집중 투표제가 올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잘만 하면 영풍이 최대 9석까지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10대 9가 되면 아래 왼쪽입니다. 10대 9가 되면 사실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최윤범 회장이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약간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미국 주식이 들어오고 미국 지분이 들어오고 우호지분으로 된다면 최대 최윤범 회장 등이 14석을 지킬 수 있어서 사실상 경영권이 이제 탄탄히 안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미중 간의 자원 전쟁과 세계 최대 비철금속 재련 기업의 이 경영권 문제가 맞물리면서 사실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그런가요?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여긴 내부에서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고 그냥 저처럼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도 뺏기는 거야? 미국에? 약간 이거 제로섬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뭐 제로섬이라기보다는 그 좋게 생각을 하면 미국에 진출하는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지분도 넣어주고 돈도 태우고 게다가 은행권에 보증도 써서 이렇게 대출도 받게 해주는 그런 좋은 그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걸 기회를 한국 정부가 좀 더 이용할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이걸 사실은 민간 기업이지만 지금 이제 거의 그 자원이 국가 자산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련의 그 경고 분쟁과 이 미중 자원 전쟁에서 교훈은 더 이상 순수한 경제는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기업이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직접 지분 참여는 사실 이게 놀라운데요.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의 부활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방송에 다뤘지만 MP 머티리얼즈라고 미국의 최대 히토류 기업을 지금 중단돼 있던 광산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걸 부활하는데 거기 미국 정부가 지분을 15% 태웠고요. 또 리튬 아메리카스, 벌칸 엘리먼츠 같은 히토류 기업들의 미국 정부가 지분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트릴로지 메탈스에도 지분이 10% 취득할 예정이고요. 아시겠지만 인텔 최대 주주가 지금 미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US 스틸 황금주를 또 확보를 했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할 때 지분의 15%를 수출 이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업과 특히 전략 산업의 이익을 정부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기업의 고려아연이 지금 미국 정부의 굉장히 핵심 안보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최윤범 회장한테는 이제 이런 댓글이 있네요. 경영권 때문에 국부가 넘어가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하고 미리 사전에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200억 불 안에 투자할 안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한미 우리가 관세 협상 이후 200억 불씩 매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 마스가가 우리가 하나의 전략이었다면 제2마스가나 뭐 만우가 에너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세 번째 히토류 문제인데 우리가 캐나다하고 그 호주가 갖고 있는 우리 중히토류, 경히토류도 같이 투자를 하고 고려아연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미국하고 빅딜을 했으면은 훨씬 더 큰 딜이 됐을 텐데 아쉬운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 아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2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정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상자산 얘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척되는 게 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국회에서 가상자산 정책 세미나가 52회나 열렸다는데요. 과연 결실을 맺게 될까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와 함께 가상자산 제도 그리고 입법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2016부터 25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회 세미나가 몇 번이나 열렸나요? 저희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같은 키워드로 지난 10년간 국회 세미나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관련 세미나가 열린 횟수는 1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17.7건 정도 이제 열린 건데요. 국회 세미나는 이제 관련 사안의 입법을 위한 사전 여론 수렴과 이제 공론화의 장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이후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입법 관심도가 10년 동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177회인데 올해만 52번이면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올해 몰렸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슈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특히 이렇게 몰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연별로 집계해 봤을 때 올해 열린 52회가 가장 많은 횟수였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의 1가량 정도가 올해 열렸다는 것인데요. 올해 가상자산 세미나가 유독 많이 열린 배경에는 이제 미국과 한국 대선이 있습니다. 2024년 말 미국 대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친가상자산 정책이 펼쳐졌는데요. 이게 국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또 이제 한국도 2025년 6월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선을 전후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정책적 의제로 떠오르게 됐고 이를 포함한 2단계 입법이 추진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가상자산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세미나가 많았으면은 뭔가 이번에 입법 추진되는 게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입법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금융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이제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디지털 자산 특이나 TF도 만들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안들도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이제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오늘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정부안이 현재는 아직까지도 제출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에 이견도 좀 있고 해서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그냥 일반인들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많이 듣는 것 같고 사실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비트코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게 실체가 있는 것인가 지상파에서 토론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막 100분 토론 이런 거.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 트렌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주제의 어떤 흐름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키워드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본 결과 10년 동안 이제 변화는 주로 이제 정책적 변화와 함께 맞물렸습니다. 2016년에 이제 처음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키워드가 국회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술적인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어떻게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사회 인프라 전역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는데 2019년에서 2020년 경부터 이제 가상자산 자금 세탁을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가상자산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테라 사태와 FTX 사태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사건이 터지면서 이용자 보호법 논의가 또 함께 되면서 가상자산 키워드가 이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말에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그것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그를 주제로 계속해서 세미나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 전에 가상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코인 얘기가 나왔을 때 저게 대체로 다 트럼프 대통령도 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싱가포르는 일본은 차츰차츰 제도 정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 정비가 많이 됐나요?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제도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으로 단계로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제 금융당국 측면에서 법안을 내서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 올려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각자 가진 생각들이 다르니까 여야가 함께 이제 디지털 자산은 아무래도 여야 이견이 없는 분야,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법안을 내서 이제 통합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법안은 많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8개 정도 발의가 돼 있어서 현재 이제 규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안이 발의가 돼서 이제 통합을 해서 심사를 하면 이제 입법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와 하는 간에 이제 발행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를테면 하나는 이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는 컨소시엄 구조로 하자. 왜냐하면 이제 은행 중심의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자. 혹은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규제에 참여하게 해달라.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합의체를 구성해서 하자는 의견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당정에서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입법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는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경제 전문가가 유튜브에 나와서 한국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말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이게 궁금한 게, 사실 이제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 이게 통화를 어쨌든 담당하는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좀 톤다운 하신 것 같긴 하고, 그렇다면 지금 당에서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입법부에서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그 스탠스를 알겠는데, 우리 정부, 뭐 금융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당에서 내놓는 게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까? 정부와 당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고, 그럼 문제가 한국은행 걸리는 건 이제 이슈인가요? 한국은행이거든요. 이제 당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기조를 좀 바꿔줘야 된다. 약간 양보를 해야 된다. 혹은 약간 스탠스를 바뀌어서 금융위와 하느니 잘 조율을 해서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대통령실도 어쨌든 정책을 주관하는 또 정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또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원래 한국은행이 이전에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때도 이제 자료요구권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비가 많았었거든요. 이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견을 내는 거는 새로운 상황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화적 측면이 있고, 또 외환당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제 앞으로 한국은행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두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중재안이 나올 것인지, 혹은 하느니 양보해서 당정의 안으로 갈 것인지, 혹은 또 어떤 또 다른 안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계속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10년간 이 가상자산을 둘러싼 논쟁을 좀 끝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법인 계좌에 아직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잖아요. 벤처로 블록체인에 불자만 들어가면 벤처에서 등록에서 제외되고 전혀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은행과 핀테크가 결합된 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줄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낼 필요가 있고,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가 보조를 맞춰 어차피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과 맞물리게 돼 있으니까 적어도 미국이 하는 수준 정도는 맞춰서 우리도 결론을 내줘야 우리의 젊은이들이 볼 때 이 나라가 앞으로 전진하는 나라인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인지 그걸 우리가 믿고 시장에 투자하고 블록체인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에세이 박범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독립. 풀옵션인데 월세는 절반이라 미래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신혼집 너무 좋겠다.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세 계획까지 세웠죠. 삶이 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기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처음부터 길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깊은 바닷속,
때론 깊은 산속. 전기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전기의 길. 그 길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준다면 전기는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든든하고 안전한 내일의 전기를 위해 전력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국전력.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내년에 주식시장은 과연 오를까요? AI는 버블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 김지윤 운용 이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김지훈 본부장님은 아마 시청자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년에 주식시장이 오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 논란이 많은데요. 버블은 이게 실체가 없을 때 많이 올랐을 때가 문제고 저희가 보기에는 AI는 아주 분명한 실체입니다. 네. 삼성 액티브 자산에 저희 이제 코액트 ETF 운용을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의 투자 철학이 이제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자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가장 주목할 변화는 AI이고요. 네, AI의 실체는 분명히 있다. 이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버블론에 대해서 이제 연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지난 11월 기사였는데 이제 닷컴 당시와 비교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 내내 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누적 한 600% 상승했고 그러다가 네. 2000년 3월에 툭 꺾이면서 네. 난리가 났었다. 그런데 네. 이제 AI 버블이란 좀 다를 것인가 뭐 이런 네. 얘기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이미 모두에 그냥 두 갈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버블 네. 없다. 있어도 뭐 약간 미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이 올랐고 관심이 많아서 뭐 과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버블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고 비유를 들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막 가면서 이제 금양 같은 주식도 같이 네, 갔잖아요. 네. 이제 네, 펀더멘털이 확인 안 되는 주식이 네, 네, 네. 더 오르거든요. 네. 그럴 때가 보통 버블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나스닥 주식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요.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가 앞서 나가면서 뚜렷하게 아웃퍼폼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계속 좋고 그리고 브로드컴이 이제 그 에이직을 대체하면서 에이직에서 떠오르면서 구글의 TPU 파트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고, 근데 반면에 이제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에 이렇게 주인공처럼 보이다가 좀 CDS가 오르고 부채 비율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는 많은데 매출 전환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또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펀더멘털이 다 각각 반영이 되면서 가고 있다. 이게 정말 버블이라 그러면 오라클에 그런 우려가 있을 때도 무슨 소리야 괜찮아 이러면서 PR 100배까지 막 주가가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정직하게 펀더멘털을 잘 반영해주면서 목석 가리기가 나타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버블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19조 정도가 났고요. 네. 오늘 뉴스 보면 HBM4에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네. 하면서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를 넘어갈 거다. 반도체 랠리에 들어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지금 전망으로는 사실 반도체 상황이 너무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HBM만 좋고 나머지 D램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그 AI가 더 확산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추론에도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면서 기존 메모리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도 또 환도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지만 한국에는 수출 기업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도 이익이 저희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우선 상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크는 워낙 이제 사이클이 변동성이 높으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확실히 좋다. 네. 내년 전망 여쭤보기 직전에 지금 이제 12월 말이고 오늘 주식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잠깐 네. 봤는데 다 뻘겋더라고요. 네. 오늘은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AI 버블 논란이 좀
사그라드는? 네, 사그라든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 지금 이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오라클이 한때 막 수주를 많이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막 네. 오픈 AI한테도 이제 투자를 받고 이러면서 했다가 근데 수주 잔고가 매출로 전환이 안 돼. 그리고 부채 비율 너무 높아. 이러면서 이제 버블 논란. 투자가 너무 많이 집행된 거 아니냐? 근데 네. 실제는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 네. 이제 지난주에는 또 블루아울이라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투자를 대출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이제 더 우려가 심해졌다가 이제 틱톡에서 다시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라클에서도 매출 지연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네, 우리 잘 가고 있어. 네. 4분기에 이렇게 한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무 버블은 아닌가 보다. 너무 겁냈나 보다. 네.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1월에는 네. CES가 있거든요. 네네. CES는 단연 AI가 이제 주인공일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피지컬 AI가 주인공이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AI가 그래도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구나라고 이제 모두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연말에 좀 흔들렸을 때가 사실 저희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부장님 인터뷰했던 걸 다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네. 산업이 좋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다. 네. 갈놈만 간다. 쉽게 하면 오를 놈만 오른다라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갈놈, 오를 놈은 누굽니까? 네, 저희는 이제 AI의 사이클을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 구축된 인프라로 서비스가 나오는 단계,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네. 서비스가 서비스가 나오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로 확산되는 단계라고 설명을 피지컬 드리는데요. AI, 예. 네, 인프라가 구축될 때 이제 대장주는 엔비디아였죠. 그리고 인프라의 그 대장주가 근데 독점은 깨지면서 이제 새로운 경쟁자로 브로드컴이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그 구축된 인프라 중에서 그럼 오픈 AI도 있고 저희가 뭐 챗GPT, 뭐 제미나이, 뭐 또 퍼플렉스티 여러 개의 서비스 중에서 누가 제일 앞서 있나 했을 때는 제미나이가 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글이 좀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저희는 이 AI에서의 대장은 계속 갈 거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인공이 이제 피지컬 AI에서는 이제 테슬라도 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메타도 도전했고 아마존도 도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도전했고 많이 도전했지만 그 중에서는 약간 구글이 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국내 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 이게 늘 기사 읽으면 늘 나오는 단어이긴 한데요. 네. 뭐 밸류업, 배당, 주주환원 이런 단어들이 무한 반복해서 언급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경영에 한 20년 되는데요. 네. 정말 그 사이에 이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이게 정말 많이 바뀐 거를 요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주냐 아니냐가 네네. 밸류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대주주가 본인들 유리하게 뭐 증자라든지 뭐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본인들 유리하게 그거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소액주주나 뭐 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관 모두가 이제 그런 식의 대주주만을 유리하게 하는 분할 합병이라든지 어떤 경영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우선 법이 바뀌었고 법에 따라서 이제 투자 문화가 바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법이 바뀌었다면 어떤 법을 바뀌고 그 내용이 뭐죠? 네, 우선 상법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 한 단어가 엄청나게 큰 핵심입니다. 저희가 민주주의에서도 한 사람의 인권이 굉장히 소중하듯이 네, 자본시장에서도 똑같이 모든 소액주주의 권리가 똑같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분할 합병이나 이럴 때 소액주주의 권리가 좀 침해되면서 대주주 유리하게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네, 마치 인권에서 눈을 뜨듯이 네. 그 정도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상법 개정안 뭐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통과될 때도 아니 이 당연한 게 뭐라고 이제야 들어간다고? 네, 그런 맞습니다. 논의들에서 많았었고 그런데 네. 물론 이제 그 단어 하나에 함의가 네. 엄청나긴 하죠. 네, 그리고 네.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늦었지만 네, 또 네.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고 네. 어쨌든 2026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다음 주면은 2026년이에요. 네. 본부장님이 주목하는 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테고 네. 또 제도 변화가 있을 텐데요. 네. 가장 주목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도 변화 측면에서요. 네네. 저는 이 상법 개정 이후에 이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내년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보통 2, 3월에 주총이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때가 아마 엄청 활발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사실 배당주 투자 잘못하시면 네. 세금 폭탄을 맞았었거든요. 건보료 폭탄이랑. 네네.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도 고배당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개편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지지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배당주 분리과세 부분에서 박수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밸류업 문제. 그러니까 네. 일본이 이제 아베 수상부터 이제 밸류업 정책을 해서 결국은 일본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 아니면 네. 일본을 경험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네. 일본의 경험을 보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한 지금 2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저희보다 먼저 시행하기 전에 그 기존의 준비를 굉장히 길게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남은영 팀장님이라고 저희 회사에 밸류업 전문가분이 계셔서 저희도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됐는데 10년간 미리 준비를 하고 거래소와 또 그 연기금이 다 모두 합의를 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그 정말 실제로 기업들을 계속 관리하고 평가하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이러는 제도를 끝없이 유지를 한 거죠. 이게 처음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업들을 계속 관리해서 밸류업이 잘 된 기업들은 또 프라임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수상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었고 그런 투자자들한테 되게 폐쇄적이었는데 네. 기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내 장기 비전에 따라서 내 현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주주한테 환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 이게 너무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 그게 증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내년에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그 공약집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뭐 10대 과제 뭐 이런 걸 다시 볼 일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었고 본인도 주식 투자를 워낙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제도 정비해야 되고 뭐 상법 개정안 같은 맥락이지만 법 개정도 당연히 필요한 거였고 또 이제 나쁜 짓 하면 처벌 제대로 하고 3대가 멸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어떤 흐름인데 사실 이 모든 걸 수렴하는 거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하면 좀 감소시킬까 이런 우려를 맞습니다. 어떻게 없앨까잖아요. 네, 그리고 네. 괜히 뭐 남북 간 대치한 건 벌써 한 7, 80년 전 얘기인데 뭐 그거 가지고 이유를 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네. 설명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의혹을 가지고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해결이 될까요?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스카운트가 25년에도 굉장히 많이 됐지만 이 흐름이 그냥 꺾일 것 같진 않다. 저희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뭐 AI도 똑같은 건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을 때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 변화가 구조적이냐 아니냐 일회성적인 거냐 요거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AI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런 밸류업도 저는 좀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밸류업 부분에서 정말 칭찬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걸 칭찬하겠어요? 밸류업 차원에서요. 네, 그래도 은행에서 먼저 이제 배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현대차 그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선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배당으로 확인되고 하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AI의 승자가 뭘까,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네. 말씀하실 때 AI 인프라 이런 데는 엔비디아 이런 데 강자였고 네. 피지컬 AI는 테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이런 단계가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도 우리가 서학개미분이 활동을 해가지고 외국 기업은 다 잘 알아요. 국내 기업은 요 단계별로 보면 어디가 강자예요? 국내 기업은 사실 AI에서 좀 소프트웨어 쪽은 약세인 게 사실입니다. 요번에 이제 젠슨 황이 오셔서 깐부 회동 막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GPU를 드디어 공급하겠다. 여태까지 한국엔 GPU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되게 뼈아픈 현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저희가 아주 뚜렷하게 앞서 있는 기업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AI 투자가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필요하고 또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보고 내년에 화두가 뭐가 될 것 같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AI 투자 다음엔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다. 여러분 잘 에너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평가가 필요하고 에너지 조달 계획이 필요하고 한데 그 부분이 바틀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라클도 어느 정도는 억울한 게 이제 앞에 그 에너지 관련 법들 때문에 좀 멈춰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18일에 이제 스피드 액트라 그래서 그런 환경 평가를 좀 축소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는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앞에서 바틀렉이 풀리면 에너지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가지 않을까. 잠시 또 하나 여쭤보면 내년에 CES가 오면 피지컬 AI를 이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피지컬 AI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이게 앞으로 유망한 기업은 어디예요? 그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사실 깐부회동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많이 오른 게, 그걸 이제 저희 그 김효식 팀장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으로는 왜 그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로봇이 아니고 그 모든 걸 통합하는 피지컬 AI 기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도 GPU를 공급받으면서 그래도 거기에 발을 걸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주식이 사실은 4천 돌파한 게 찾아봤더니 10월 27일이더라고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사람들이 디폴트 값이 4천 미치냐 위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 초에는 불과 2천대. 그래서 참 이게 단기 기억 상실에 빠져있나 막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찌됐든 내년 이 주식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참 어렵지만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포트폴리오 좀 구성해야 될 테고 일단 전반적인 전망은 어떤지 또 자산 운용사에 계시니까 포트폴리오 뭐 팁을 좀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하면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지금 조금 이제 국내 장이건 미국 나스닥 장이건 기간 조정을 거쳐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적어도 1월에는 반등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요. AI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AI의 그런 주인공 기업들이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제 저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 AI 흐름에서 반도체, 전력 인프라에서 한국에 또 강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증시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장만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한국도 만만치 않게 좋을 수 있다. 이제 4천은 좀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장도 중요하지만 한국장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학개미에 투자하신 분이 한 220조쯤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데 미국의 그 외신을 보니까 이 한국 투자자들의 상당한 변동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하이테크 기업만 전부 투자하고 있는 거죠. 눈이 밝은 거죠. 그러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에 와서 이 국장에 와가지고 이걸 좀 뜨겁게 달굴 만한 네. 뭔가 이 한 방이 없을까요? 결정적인? 한국의 한방이요. 네. 정부에서 우선 이 증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정부의 부양 의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한국 시장의 반등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해외 투자했던 부분 중에 사실은 환이 조금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한국 증시가 다시 안정되게 강세로 가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환율도 조금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랬을 때는 한국 시장의 그런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이렇게 골고루 노출되어 있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쪽 다 이게 다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이제 긍정적인 장밋빛 얘기 뒤에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항상 이 덜컹거림은 있는 거잖아요. 네. 살면서 네. 주식은 특히 그렇죠. 네. 이런 신호가 오면 이건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때는 조금 조심하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거 역시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한데 어떤 네. 시그널이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가 별로인 주식이 더 강세를 보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채나 뭐 이런 게 막 걱정이 되고 있는데도 오라클이 막 제일 주도주로 나간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뭐 묻지마 투자처럼 그냥 AI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막 상한가를 간다든지 막 이런 테마주처럼. 그런 상황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신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몬 그 JP 모건 회장도 바퀴벌레 하나가 있다. 이제 프라이빗 뎃 관련해서 작년이 아니죠. 벌써 26년이 된 것 같은데. 25년. 네, 가을부터 이제 조금 리스크가 대두됐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제 그런 프라이빗 뎃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채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 네, 저희가 사실 제가 2006년에 입사했는데 그때는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중국이 캐펙스 투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핫했던 섹터가 철강. 네, 중국이 막 인프라를 계속 지어야 되니까 철강은 끝도 없이 필요하다. 네, 지금의 반도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이게 과연 끝날까 안 끝날 것 같은데 했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신용 리스크가 대두된다. 그랬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빅테크들은 굉장히 돈을 이미 잘 벌고 있고 탄탄하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부담스럽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보여줄 혁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차하기에는 이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차하지 마시랍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이제 벤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미국의 뉴욕 증권 지수가 있고 이제 나스닥이 미래잖아요, 미국을. 네. 그럼 우리도 뭔가 코스피 4천도 중요하지만은 이 코스닥이 3천 이렇게 가야 결국 미래가 열리는 건데 네. 그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이 좋아지려면 우선 결국 물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장 심사부터 정말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제 반도체 소재, 그리고 소프트웨어 일부 기업들인데 이제 그 산업이 좋아지는 게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거죠. 지금 사실 바이오가 이제 이 AI 버블 논란에서 장이 쉴 때 바이오가 이제 역할을 해주면서 사실 코스닥을 이끌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와 에너지가 다시 투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ESS까지도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막 저 멀리서 발전소 지어가지고 막 송전탑 지어서 전력을 옮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사이트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재생 에너지와 복합해서 그걸 ESS를 통해서 전달하는 형태가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6년 한국 증시 전망 삼성 액티브자산운용 김지훈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의 HBM4가 엔비디아에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질주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또 즐거워하는 뉴스라고 검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